여러분, 한 부부의 아침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올해 71살입니다. 아내는 68세입니다. 아침 7시, 아내가 먼저 일어나 부엌에 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반찬통이 거의 비어 있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달걀 3개, 김치 조금, 밥. 이게 오늘 아침 재료의 전부입니다. 아내는 달걀 2개로 후라이를 만들고 하나는 내일을 위해 남겨둡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채널을 돌립니다. 또 돌립니다. 볼 게 없습니다. 그래도 끄지 않습니다. 끄면 너무 조용하니까요. 아내가 밥상을 차려옵니다. 달걀 후라이 하나, 김치, 밥. 남편은 밥상을 보고 한마디 합니다. 또 이거야? 아내의 얼굴이 굳습니다. 잠깐 침묵이 흐릅니다. 아내가 대답합니다. 반찬 살 돈이 없는데 어떡하라고요? 남편은 말없이 수저를 듭니다. 두 사람 사이에 대화는 없습니다. 밥 먹는 소리와 텔레비전 소리만 거실을 채웁니다. 이 부부는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이입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 손도 잡고 웃기도 많이 웃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들어도 우리 같이 힘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온기가 없습니다. 따뜻함 대신 피로가 있고, 대화 대신 침묵이 있고, 사랑 대신 원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노후 빈곤이 부부관계를 어떻게 파괴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돈이 없으면 자식이 멀어지고 친척이 멀어지고 자존감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부부입니다. 매일 같은 지붕 아래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는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이에서 돈이 사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먼저 이 이야기의 출발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노후의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건 사실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대부분 한 가지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남편의 은퇴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은퇴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40년 동안 매일 아침 집을 나서서 일을 했습니다. 회사에 가면 할 일이 있었습니다. 동료가 있었습니다. 직함이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 박 과장님 하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퇴근하면 피곤했지만 그래도 하루를 살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 며칠은 쉬는 게 좋습니다. 아, 드디어 쉬는구나.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뭘 하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내는 은퇴가 없습니다. 집안일은 평생 계속됩니다. 밥을 해야 하고, 빨래를 해야 하고, 장을 봐야 하고, 청소를 해야 합니다. 남편이 회사에 다닐 때는 낮 시간이 아내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도 만나고 자기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은퇴하면 이 리듬이 깨집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봅니다. 점심때가 되면 밥 뭐야? 라고 묻습니다. 새끼를 다 차려야 합니다. 예전에는 점심을 간단히 혼자 때웠는데 이제는 두 사람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식비가 늘어납니다. 설거지가 늘어납니다. 아내의 자유시간은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참습니다. 은퇴하고 힘드시겠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런데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남편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봅니다.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집안일을 거둘 생각도 안 합니다. 아내한테 심심하다, 뭐 없나 하면서 아내를 따라다닙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남편을 젖은 낙엽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한 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내의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제적 문제까지 겹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집니다. 남편의 수입이 끊겼습니다. 퇴직금은 자식들 챙겨주느라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40만 원, 아내의 기초연금 30만 원을 합쳐도 월 70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두 사람이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아내는 가계부를 쓰기 시작합니다. 10,000원, 10,000원 단위로 쪼갭니다. 마트에서 할인 상품만 고릅니다. 제철 과일이 먹고 싶어도 비싸면 그냥 지나칩니다. 고기는 특별한 날에만 삽니다. 특별한 날이란 게 뭐냐면 마트에서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반값에 파는 날입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아내에게 분노가 쌓입니다. 나는 평생 살림만 하면서 아낀 건데 당신은 번 돈을 다 어디 쓴 거야?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남편한테 직접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말투가 차가워집니다. 대답이 짧아집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알았어요로 끝납니다. 남편도 느낍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차갑다는 걸.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릅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내가 평생 일해서 이 집안을 먹여 살렸는데 이렇게 대우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편도 입을 닫습니다. 서로 할 말이 있는데 안 합니다. 해봤자 싸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이게 시작입니다. 대화가 사라지는 거죠. 두 사람이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방에서 자는데 대화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합니다. 밥 먹어요. 약 드셨어요? 전기요금 나왔어요. 이게 하루 대화의 전부인 부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모습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조금씩 이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당이 안 되시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이런 부부가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대화가 사라진 부부에게 다음으로 찾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원망입니다. 돈이 없는 생활이 길어지면 부부는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의도적인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힘들면 원인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됐지? 누구 때문이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표적이 됩니다. 아내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돈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지. 자식들한테 왜 그렇게 퍼줬어? 사업한다는 아들한테 왜 그 돈을 줬어? 내가 말릴 때 들었어야지.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도 있고 속으로만 삼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키든 뱉든 원망은 쌓입니다. 남편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평생 바깥에서 뼈 빠지게 일했다. 돈을 못 벌었냐? 벌었다. 근데 집안 살림을 당신이 했으면서 왜 모아둔 게 없어? 아이들 학원비, 경조사비, 그런데 다 쓴 거 아니야? 남편도 원망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작은 일에서도 불꽃이 튑니다. 남편이 반찬 투정을 합니다. 이것밖에 없어? 아내가 폭발합니다. 돈을 가져와요, 돈을. 돈이 없는데 뭘 해먹으라고. 남편도 받아칩니다. 내가 놀고 싶어서 노는 줄 알아? 일자리가 없다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런 싸움이 반복되면 부부 사이에 깊은 골이 생깁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남편 73세, 아내 70세, 결혼 45년 차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평생 일하신 분이었고, 아내는 집안 살림을 하시면서 가끔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셨습니다. 자식 셋을 다 키우고 다 결혼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돈이 거의 다 나갔습니다. 은퇴 후 이 부부의 수입은 월 65만 원이었습니다. 임대 아파트 월세 12만 원, 공과금 8만 원, 약값 7만 원, 이것만 빼도 38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합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시장에 갑니다. 가장 싼 채소를 고릅니다. 시든 것, 못생긴 것, 떨이로 파는 것, 이런 것들을 삽니다. 그래야 식비를 맞출 수 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평생 바깥일만 했으니까요. 밥도 못 짓고 빨래도 못하고 청소도 아내가 합니다. 남편이 하는 거라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뿐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시장에서 돌아오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좀 입이 심심한데 치킨 한 마리만 시켜 먹을까? 아내는 가만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킨이요? 2만 원이에요, 치킨이. 2만 원이면 우리 사을치 반찬이에요. 당신이 돈 벌어와요. 그러면 치킨이고 뭐고 사줄게.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내도 말하고 나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방에서 잤습니다. 사실 이날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따로 자는 날이 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치킨 한 마리가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2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2만 원마저 쓸 수 없는 상황이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만들어낸 서로에 대한 원망, 답답함, 무력감, 이것들이 쌓여서 부부 관계를 갉아먹는 겁니다. 이런 갈등이 계속되면 결국 어디로 향할까요? 여러분, 요즘 황혼 이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혼 생활 20년 이상 된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황혼 이혼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혼의 이유가 뭘까요? 외도? 폭력?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황혼 이혼의 가장 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더 이상 가치 있는 의미를 모르겠다. 함께 있으면 서로 불행해진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이유의 밑바닥을 파고 들어가면 경제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돈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함께 외식할 수 없고 여행할 수 없고 취미를 즐길 수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좁은 집 안에서 서로의 단점만 보면서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뿐입니다. 이런 상황이 몇 년이나 계속되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 38년 차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뭐가 불만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아내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도 잘못한 거예요. 우리 둘 다 너무 지쳤어요. 같이 있으면 서로한테 짜증만 내잖아요. 나는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 부부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을까요? 성격 차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매일같이 생활의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했고 그 스트레스가 서로에게 향했던 겁니다. 돈이 있었으면 이 부부가 이혼까지 갔을까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을 겁니다. 여러분, 황혼 이혼이 늘고 있다는 통계를 그냥 남의 일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 이혼까지 가지 않더라도 같은 집에 살면서 남남처럼 지내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 없이 각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각자 잠이 드는 부부, 이것도 관계가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건 사실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지면서 드러나는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서로를 돌보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 지금의 어르신들 세대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편은 돈 벌어다 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밥 해주고 살림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거의 안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돈을 벌어오고 밥을 해주는 것 자체가 사랑의 증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은퇴를 하면 이 구조가 무너집니다. 남편은 더 이상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합니다. 남편의 존재 가치였던 경제적 역할이 사라집니다. 아내는 여전히 밥을 하고 살림을 하지만 점점 지쳐갑니다. 이제 남은 건 두 사람의 감정뿐인데 감정을 나누는 방법을 모릅니다. 평생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남편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표현을 못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체면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신 텔레비전만 봅니다. 아내는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표현 방법이 잔소리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누워만 있어? 좀 움직여. 이게 아내가 아는 유일한 표현 방식입니다. 서운함을 잔소리로 표현하고 미안함을 침묵으로 표현하는 부부. 이 엇갈림이 반복되면 결국 둘 다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무너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첫째, 부부의 돈은 반드시 함께 관리하십시오. 많은 부부가 돈 문제를 한쪽에게만 맡깁니다. 대부분 아내가 살림을 쥐고 남편은 알아서 해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래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수입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노후에는 이 방식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적어지면 관리하는 쪽이 모든 스트레스를 혼자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혼자 가계부를 쓰고 혼자 어디를 줄일지 고민하고 혼자 마트에서 가격표를 들여다보면서 고통받습니다. 남편은 이 과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어? 같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나 혼자 이 고생을 하는데 당신은 뭘 아느냐는 분노가 쌓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함께 앉아서 가계부를 보십시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남는 돈이 얼마인지를 부부가 같이 확인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이면 됩니다. 숫자를 함께 보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남편도 아, 이 돈으로 아내가 이렇게 쪼개서 쓰고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어 라는 말 대신 고생이 많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돈을 함께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계부를 같이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만드는 겁니다. 혼자 짊어지면 무거운 짐도 둘이 나누면 절반이 됩니다. 둘째, 남편은 집 안에서 역할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남편분들께 특별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은퇴했다고 집에서 손님처럼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아내가 밥을 하면 설거지를 하십시오. 빨래가 끝나면 널어주십시오. 쓰레기를 버려오십시오. 장을 같이 보러 가십시오. 나는 평생 그런 거 안 해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안 해보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아내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혼자서 모든 살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만 앉아 있으면 아내에게 남편은 함께 사는 파트너가 아니라 돌봐야 할 또 하나의 짐이 됩니다. 반대로 남편이 작은 것이라도 거들기 시작하면 아내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머, 당신이 설거지를 하네? 처음에는 놀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움은 곧 고마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고마움은 따뜻한 말로 이어집니다. 이 작은 변화가 부부 사이의 온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집안일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겁니다. 설거지 한 번이 사랑한다는 말 10번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십시오. 부부가 24시간 붙어 있으면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힘듭니다. 특히 좁은 집에서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서로의 사소한 습관이 신경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 텔레비전 볼륨 높이는 습관, 화장실에서 오래 있는 것, 아내의 잔소리, 전화 통화 소리, 부엌에서 나는 소리, 사소한 것들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해결책은 각자만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남편은 오전에 산책을 나가십시오. 동네 한 바퀴를 돌고 공원에 앉아 커피 한 잔을 하고 오십시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십시오. 아내도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친구를 만나고 동호회에 나가고 혼자 산책을 하십시오. 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부부 사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각자의 시간이 있어야 다시 만났을 때 할 이야기가 생깁니다. 오늘 공원에서 고양이를 봤는데 귀여웠어. 복지관에서 새로 배우는 게 있는데 재밌더라. 이런 사소한 대화가 부부 사이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넷째, 하루에 한마디라도 고마움을 표현하십시오. 이게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라는 말이 쑥스럽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고맙다고 생각해도 말로 안 하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밥 맛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고마워. 이 두 글자면 됩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말이 너무 어색하시면 행동으로 하셔도 됩니다. 아내가 시장 다녀오면 짐을 받아주십시오. 남편이 산책 다녀오면 물 한 잔 건네주십시오. 이런 작은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6세 남편과 73세 아내. 이 부부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월 수입이 80만 원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비결이 뭐였냐면요. 남편이 매일 아침 아내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이게 다입니다.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 한마디 덕분에 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가 없었으면 나는 진작에 이 생활을 못 견뎠을 거예요. 돈은 없어도 말 한마디는 공짜입니다. 그리고 그 공짜 한마디가 수십만 원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자식 문제로 서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노후의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자식 문제입니다. 당신이 큰아들한테 그 돈을 주지 않았으면, 당신이 딸 결혼 비용을 그렇게 많이 안 들였으면,
이미 지나간 일을 가지고 서로를 탓합니다.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나간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싸우면 돈만 잃는 게 아니라 부부 사이까지 잃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를 이야기하십시오. 지금부터 우리한테 남은 돈은 우리를 위해 쓰자. 앞으로 자식한테 목돈을 주는 건 하지 말자. 이렇게 부부가 합의하는 겁니다. 과거를 탓하는 대신 미래를 함께 계획하십시오.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면 서로를 원망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여섯째,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활동을 찾으십시오. 돈이 없으면 함께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안 드는 활동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십시오. 손을 잡고 걸으면 더 좋습니다. 쑥스러우시면 나란히 걸으시기만 해도 됩니다. 같은 길을 같은 시간에 같이 걷는 것. 이것만으로도 부부의 유대감이 달라집니다. 동네 공원에 앉아서 사람 구경을 하셔도 좋고, 도서관에 같이 가셔도 좋고, 복지관 프로그램에 부부가 함께 등록하셔도 좋습니다. 한 부부는 매일 저녁 식사 후에 동네 한 바퀴를 같이 걷는다고 합니다. 20분 정도 걷습니다. 걸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트에서 딸기가 세일하더라. 공원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더라. 이런 대화입니다. 하지만 이 20분의 산책이 두 사람의 하루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해외여행을 가고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도 함께 걸을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를 이어주는 건 돈이 아니라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노후 빈곤은 부부관계를 파괴합니다. 대화가 사라지고 원망이 쌓이고 최악의 경우 이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돈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둘, 하지만 돈이 없어도 부부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을 함께 관리하고 집안일을 나누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고 하루에 한마디라도 고마움을 표현하고 자식 문제로 서로를 탓하지 말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으십시오. 셋, 결국 부부를 지키는 것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관심과 존중입니다. 오늘도 수고해. 이 한마디가 수십만 원보다 강합니다. 자,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밥을 먹고 나서 배우자에게 한마디만 하십시오. 밥 맛있었어. 고마워. 이게 너무 어색하시면 설거지를 대신해 주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그 한 가지가 내일의 부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50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입니다. 전쟁 같은 세상에서 서로 의지하며 버텨온 사이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밤잠 못 자면서 함께 고생한 사이입니다. 이 긴 세월을 함께 걸어온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그 소중한 사람을 잃지 마십시오. 돈은 다시 만들 수 없어도 부부 사이의 따뜻함은 오늘부터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에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소소한 행복 만들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돈이 거의 안 드는데도 부부 사이를 확 바꿔놓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궁금하시죠?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배우자와 함께 시청해 주십시오. 혼자 보시는 것보다 둘이 함께 보시면 효과가 2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부부와 함께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53세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회사 다녔습니다. 아껴 쓰고 모아서 저축 1억 원, 아파트 한 채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고민 끝에 받아들였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카페를 열었습니다. 1년 만에 망했습니다. 8천만 원이 다 날아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치료비로 3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간병하느라 부인이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월급 2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딸이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전세금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5천만 원을 줬습니다. 1년 만에 1억 6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저축은 바닥났고 아파트마저 팔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중년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중년 이후 돈 관리가 급격히 무너지는 순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쌓은 재산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순간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순간, 명예퇴직 제안을 받는 순간입니다. 40, 50대가 되면 회사에서 명예퇴직 제안이 들어옵니다. 위로금을 줍니다. 퇴직금에 추가로 1억, 2억을 더 줍니다. 금액이 크니까 솔깃합니다. 계산해 봅니다. 지금 나가면 퇴직금 8천만 원에 위로금 1억 합쳐서 1억 8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저축 5천만 원 있으니까 총 2억 3천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회사 다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퇴직하고 나면 소득이 끊깁니다. 월급 300만 원 받다가 갑자기 0이 됩니다. 생활비는 계속 나갑니다. 매달 250만 원씩 나갑니다. 사업을 시작합니다. 카페, 치킨집, 편의점. 퇴직금 1억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일이 생각처럼 안 됩니다. 1년 버티다가 문 닫습니다. 1억이 날아갑니다.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50대를 뽑는 회사가 없습니다. 있어도 월급이 절반입니다. 1년 만에 2억 3천만 원이 1억으로 줄어듭니다. 2년이면 5천만 원, 3년이면 바닥납니다. 5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53세에 명예퇴직했어요. 위로금 1억 받아서 총 1억 8천만 원 손에 쥐었어요. 큰 돈이라고 생각했죠. 그 돈으로 프랜차이즈 카페 열었어요. 2년 만에 망했어요. 1억 5천만 원 날렸어요. 지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예요. 회사에 남았어야 했어요. 명예퇴직은 신중해야 합니다. 위로금이 크다고 덥석 물면 안 됩니다. 퇴직 후 10년, 20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재취업이 가능한지, 사업 경험이 있는지, 다른 소득원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계획 없이 퇴직합니다. 그리고 몇 년 안에 재산이 바닥납니다. 명예퇴직 제안을 받는 순간, 이것이 돈 관리가 무너지는 첫 번째 위험한 순간입니다. 두 번째 위험한 순간, 부모님이 큰 병에 걸리는 순간입니다. 40, 50대가 되면 부모님이 70대, 80대입니다. 나이가 많으니 병이 옵니다. 암, 뇌졸중, 치매, 중풍.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병원에 가봅니다. 암입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비만 2천만 원입니다. 건강보험으로 일부 커버되지만 본인 부담이 1천만 원입니다. 항암 치료비까지 합치면 3천만 원 더 듭니다. 형제가 있으면 나눠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도 형편이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내가 대부분 부담합니다. 간병도 문제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누군가 옆에서 돌봐줘야 합니다. 간병인 고용하면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6개월이면 1,800만 원입니다. 배우자가 간병합니다. 그러려면 직장을 그만둬야 합니다. 월급 200만 원이 사라집니다. 1년이면 2,400만 원 소득 감소입니다. 치료가 끝나도 요양이 필요합니다. 요양원 비용이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2년이면 4,800만 원입니다. 계산해보면 부모님 한 분이 큰 병 걸리면 6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듭니다. 5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75세에 뇌졸중 오셨어요. 수술비, 재활치료비, 간병비로 5천만 원 들었어요. 제 저축 전액이었어요. 저는 간병하느라 회사 그만뒀어요. 1년 반 소득이 끊겼어요. 총 8천만 원 손실이에요. 제 노후 준비가 다 날아갔어요. 부모님 병환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찾아옵니다. 준비 없이 당하면 재정이 무너집니다. 대비책은 부모님 실비보험입니다. 부모님이 70대 초반이라면 아직 들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어도 들어놓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미리 대화해야 합니다. 부모님 병환 시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합의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큰 병에 걸리는 순간, 이것이 돈 관리가 무너지는 두 번째 위험한 순간입니다.
세 번째 위험한 순간, 자녀가 취업 실패로 집에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대학 졸업시켰습니다. 이제 취직해서 독립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취업이 안 됩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취업 못합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대기업 준비한다고, 고시 준비한다고 집에 있습니다. 생활비가 듭니다. 밥 먹고 학원 다니고, 교재 사고, 옷 사고, 교통비 쓰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듭니다. 1년이면 1200만 원, 5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부모는 자식한테 나가라고 못합니다. 취업 못한 게 자식 잘못이 아니니까요. 미안해서 지원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까? 부모도 나이 듭니다. 소득이 줄어듭니다. 은퇴가 다가옵니다. 자녀는 30대가 됩니다. 그래도 취업 못합니다. 이제는 나이 때문에 더 안 됩니다. 결국 부모가 은퇴할 나이에도 자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자녀 생활비로 나갑니다. 5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25세에 대학 졸업했어요. 공무원 준비한다고 집에 있어요. 지금 32세예요. 7년째예요. 매달 100만 원씩 줘요. 7년이면 8,400만 원이에요. 제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녀 독립을 유도해야 합니다. 무조건 지원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20대 후반이 되면 스스로 벌어 살게 해야 합니다. 취업 안 되면 아르바이트라도 하게 해야 합니다. 자립심을 길러줘야 합니다. 부모도 노후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한테 다 주면 나중에 자녀가 부모까지 부양해야 합니다. 자녀가 취업 실패로 집에 돌아오는 순간, 이것이 돈 관리가 무너지는 세 번째 위험한 순간입니다. 네 번째 위험한 순간, 자녀 결혼 자금을 대주는 순간입니다. 자녀가 결혼한다고 합니다.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입니다. 전세금 도와달라고 합니다. 서울 전세가 5억, 6억입니다. 자녀가 절반 마련했으니 3억 도와달라고 합니다. 결혼식 비용도 부담합니다. 2천만 원입니다. 신혼살림 장만 비용 1천만 원 더 듭니다. 총 3억 3천만 원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6억 6천만 원입니다. 이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저축 다 털어줍니다. 부족하면 집을 담보로 대출받습니다. 결혼이 끝이 아닙니다. 손주가 태어납니다. 육아 도와달라고 합니다. 어린이집비 도와달라고 합니다.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씩 도와줍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 1억 2천만 원입니다. 자녀 둘 결혼시키고 손주 육아 지원하면 총 8억 가까이 듭니다. 평범한 중산층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6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 둘 결혼시켰어요. 각각 전세금 2억씩 도와줬어요. 결혼식, 살림까지 합치면 각각 2억 5천만 원씩 들었어요. 총 5억이에요. 제 저축 전액이었어요. 남편 퇴직금까지 다 줬어요. 지금 저희는 월세 살아요. 노후 자금이 없어요. 자녀 결혼 지원에도 한계를 정해야 합니다. 전세금 전액을 대줄 필요 없습니다. 일부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자녀가 마련하게 해야 합니다. 결혼식도 검소하게 하게 유도해야 합니다. 2억, 3억 드리는 결혼식은 필요 없습니다. 부모 노후도 중요합니다. 자녀한테 다 주고 나중에 자녀 신세 지는 것보다 자녀가 독립하고 부모도 독립하는 게 낫습니다. 자녀 결혼 자금을 대주는 순간, 이것이 돈 관리가 무너지는 네 번째 위험한 순간입니다. 다섯 번째 위험한 순간,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순간입니다.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 월급 300만 원, 아내 월급 250만 원, 합쳐서 550만 원입니다. 갑자기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집니다. 병원에 가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망합니다. 충격도 크지만 경제적 타격도 큽니다. 장례 비용이 2천만 원 듭니다. 장지 구입, 장례식장, 운구, 모든 비용 합치면 2천만 원입니다. 남편 빚이 있었습니다. 신용대출 3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1천만 원, 합쳐서 4천만 원입니다. 상속 포기하려면 3개월 안에 해야 하는데 정신없어서 놓쳤습니다. 빚까지 상속받았습니다. 소득이 절반으로 줍니다. 남편 월급 3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아내 월급 250만 원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그대로입니다.
집 대출 이자, 관리비, 공과금, 식비, 교육비 한 달에 400만 원 나갑니다. 월급 250만 원으로 생활비 400만 원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매달 150만 원씩 부족합니다. 저축을 털어야 합니다. 1년이면 1,800만 원, 3년이면 5,400만 원 저축이 줄어듭니다. 5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50세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장례 비용, 빚 상속 합쳐서 6천만 원 나갔어요. 제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요. 3년 만에 저축 8천만 원이 바닥났어요. 지금은 대출 받아서 살아요. 남편 없으니 외로운데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배우자 사망에 대비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에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생명보험도 중요합니다. 가장이 사망하면 최소 1억 이상 보험금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빚이 있으면 상속 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순간, 이것이 돈 관리가 무너지는 5번째 위험한 순간입니다. 6번째 위험한 순간, 본인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순간입니다. 40대 후반, 50대 초반까지는 건강합니다. 조금 피곤하지만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진단받습니다. 암입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비 2천만 원, 항암 치료비 3천만 원, 재활 치료비 1천만 원, 합쳐서 6천만 원입니다. 실비보험 있으면 대부분 받지만 없으면 본인 부담입니다. 치료하는 1년 동안 일을 못합니다. 월급 300만 원이 1년간 끊깁니다. 3,600만 원 소득 감소입니다. 치료 끝나고 복직하려는데 안 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압력을 줍니다. 병 때문에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퇴직합니다. 퇴직금 5천만 원 받습니다. 하지만 치료비 6천만 원 쓰고 소득 3,600만 원 잃었으니 순손실이 4,600만 원입니다. 재취업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암 병력이 있으면 회사에서 안 뽑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52세에 대장암 진단받았어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 1년 받았어요. 치료비 7천만 원 들었어요. 회사는 그만뒀어요. 재취업도 안 돼요. 저축은 바닥났고 빚이 2천만 원 생겼어요. 건강도 잃고 돈도 잃었어요. 건강관리가 최우선입니다. 정기검진 꼭 받으세요. 암은 조기 발견하면 치료 비용이 적게 듭니다. 실비보험, 암보험 꼭 들어야 합니다. 젊을 때, 건강할 때 들어야 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담배 끊고 술 줄이고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으세요.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순간, 이것이 돈 관리가 무너지는 6번째 위험한 순간입니다. 7번째 위험한 순간, 사업 확장을 결심하는 순간입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킨집, 카페, 옷가게. 장사가 괜찮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욕심이 납니다. 한 곳에서 300만 원 버는데 세 곳 하면 900만 원 벌겠네. 확장하자. 대출 받습니다. 1억 받습니다. 두 번째 매장 냅니다. 세 번째 매장도 냅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고정비가 3배로 늡니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모두 3배입니다. 한 달에 1,500만 원씩 나갑니다. 직원 관리가 어렵습니다. 사장이 3곳을 다 돌아다니며 관리할 수 없습니다. 직원한테 맡기면 매출이 빠집니다. 매장끼리 경쟁합니다. 거리가 가까우면 손님을 서로 나눠 먹습니다. 총 매출은 늘지 않고 비용만 늡니다. 코로나 같은 외부 변수가 터집니다. 매출이 급감합니다. 세 매장 모두 적자입니다. 버티다 못해 문 닫습니다. 대출금 1억 못 갚았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5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치킨집 한 곳 운영했어요. 장사 잘 됐어요. 욕심내서 대출 1억 5천만 원 받아서 매장 3곳으로 늘렸어요. 코로나 터지고 다 망했어요. 대출 못 갚아서 집까지 날렸어요. 한 곳만 했으면 지금도 장사하고 있었을 텐데. 사업 확장은 신중해야 합니다. 한 곳에서 성공했다고 여러 곳 하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이 몇 배로 늡니다. 대출 받아서 확장하는 건 더 위험합니다.
실패하면 빚만 남습니다. 안정적으로 한 곳만 운영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사업 확장을 결심하는 순간 이것이 돈 관리가 무너지는 7번째 위험한 순간입니다. 8번째 위험한 순간, 재혼을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50대에 이혼했습니다. 또는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혼자 살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재혼하기로 했습니다. 재혼 상대방에게도 자녀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입니다. 학비를 대줘야 합니다. 내 자식은 아니지만 배우자 자식이니 도와줘야 합니다. 한 명당 1년에 2천만 원씩 듭니다. 둘이면 4천만 원입니다. 4년이면 1억 6천만 원입니다.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도 있습니다. 양육비를 계속 보내야 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입니다. 재산 통합 과정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내 재산, 상대방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의견이 안 맞습니다. 결국 재혼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58세에 재혼했어요. 새 아내한테 자녀가 둘 있었어요. 대학생이었어요. 학비 8년간 대줬어요. 총 3억 2천만 원 들었어요. 전 아내한테 양육비도 계속 보냈어요. 제 저축이 다 날아갔어요. 재혼 안 했으면 지금 여유로웠을 텐데. 재혼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빚은 없는지, 자녀 부양 의무는 어떤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관리 방법을 미리 합의해야 합니다. 각자 관리할 것인지, 통합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감정만으로 재혼하면 경제적으로 파탄 날 수 있습니다. 재혼을 결정하는 순간, 이것이 돈 관리가 무너지는 8번째 위험한 순간입니다. 9번째 위험한 순간, 자녀 사업을 돕는 순간입니다. 자녀가 창업한다고 합니다. 스타트업, 온라인 쇼핑몰, 식당.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모는 도와주고 싶습니다. 자식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니까요. 5천만 원을 줍니다. 5천만 원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보증을 서달라고 합니다. 은행 대출 받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답니다. 내 집을 담보로 잡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됩니다. 1년, 2년 버티다가 망합니다. 자녀가 대출금을 못 갚습니다. 은행이 보증인한테 옵니다. 나한테 갚으라고 합니다. 1억입니다. 내 저축으로 갚습니다. 부족하면 집을 팔아야 합니다. 자식 사업 도와주다가 부모가 파산합니다. 5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28세에 창업한다고 했어요. 스타트업이래요. 창업 자금 5천만 원 줬어요. 대출 보증도 서줬어요. 6천만 원이었어요. 2년 만에 사업 망했어요. 아들은 빚을 못 갚았어요. 제가 다 갚았어요. 총 1억 1천만 원이에요. 제 노후 자금 전액이에요. 자녀 사업은 신중해야 합니다. 창업 성공률이 5%도 안 됩니다. 10중 8구 망합니다. 특히 경험 없는 젊은이의 창업은 더 위험합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한계를 정해야 합니다. 내 노후 자금까지 털어줄 필요 없습니다. 절대 보증 서면 안 됩니다. 자식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은 내가 갚겠다는 약속입니다. 자녀 사업을 돕는 순간 이것이 돈 관리가 무너지는 9번째 위험한 순간입니다. 10번째 위험한 순간, 이혼 소송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50대, 60대에 이혼합니다.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어서입니다. 성격 차이, 외도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재산을 나눕니다. 집, 저축, 퇴직금 모두 절반씩 나눕니다. 10억 있었으면 각자 5억씩 받습니다. 위자료를 줘야 합니다. 잘못한 쪽이 1억, 2억을 줍니다. 양육비도 계속 나갑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1,000만 원, 2천만 원 듭니다. 이혼 후 혼자 살면 생활비가 늡니다. 둘이 살 때는 집 한 채, 차 한 대, 생활비 한 몫이었습니다. 혼자 살면 각자 집, 차,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60세에 이혼했어요. 재산 절반 나눠주고 위자료 1억 줬어요. 제 손에 남은 건 4억이에요. 작은 아파트 사는데 2억 5천만 원 들었어요. 남은 1억 5천만 원으로
20년을 살아야 해요. 이혼 안 했으면 8억이 있었는데, 이혼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입니다. 재산이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생활비는 절반으로 안 줄어듭니다. 오히려 늡니다. 이혼 전에 경제적 영향을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감정만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관계 회복을 시도해 보는 게 낫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이혼은 큰 손실입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는 순간 이것이 돈 관리가 무너지는 10번째 위험한 순간입니다. 11번째 위험한 순간, 투자 손실을 만회하려는 순간입니다.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2천만 원 넣었는데 1천만 원 잃었습니다. 속상합니다. 이 돈을 꼭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투자합니다. 3천만 원 더 넣습니다. 이번엔 올라서 본전은 찾겠지. 하지만 또 떨어집니다. 2천만 원 더 잃습니다. 총 3천만 원 손실입니다. 화가 납니다. 이 돈을 꼭 찾아야 합니다. 대출 받습니다. 5천만 원 대출 받아서 투자합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종목이래요. 지인이 추천했습니다. 또 떨어집니다. 4천만 원 잃습니다. 총 7천만 원 손실에 대출금 5천만 원까지 총 1억 2천만 원 날렸습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천만 원 넣었다가 500만 원 잃습니다. 찾겠다고 2천만 원 더 넣습니다. 또 잃습니다. 악순환입니다. 5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식으로 5천만 원 잃었어요. 그 돈 찾겠다고 대출 6천만 원 받아서 다시 투자했어요. 또 잃었어요. 총 손실이 1억 1천만 원이에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는데 못 갚으면 집이 넘어가요. 처음 5천만 원 잃었을 때 그만뒀어야 했어요. 손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잃은 돈을 꼭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독입니다. 그 생각 때문에 더 큰 손실을 봅니다. 투자 손실이 나면 멈춰야 합니다. 더 투자하지 말고 정리하고 나와야 합니다.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원금 잃는 것과 빚지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투자 손실을 만회하려는 순간, 이것이 돈 관리가 무너지는 11번째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기까지 11가지 위험한 순간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명예퇴직 제안 받을 때, 부모님이 큰 병 걸릴 때, 자녀가 취업 실패로 돌아올 때, 자녀 결혼 자금 대줄 때,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할 때, 본인 건강이 나빠질 때, 사업 확장 결심할 때, 재혼 결정할 때, 자녀 사업 도울 때, 이혼 소송 시작할 때, 그리고 투자 손실 만회하려 할 때, 이 순간들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중년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평범한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평생 쌓은 재산이 지켜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대부분의 위기는 준비 부족에서 옵니다. 명예퇴직 후 계획 없음, 부모님 병원 대비 없음, 보험 미가입, 자녀 독립 유도 실패, 무리한 지원, 감정적 결정. 그리고 대부분의 위기는 욕심과 집착에서 악화됩니다. 사업 확장 욕심, 손실 만의 집착, 체면 때문에 못 끊는 지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보험으로 위험을 분산하세요. 실비보험, 암보험, 생명보험은 필수입니다. 가족 모두 들어야 합니다. 둘째, 비상자금을 확보하세요. 생활비 6개월치는 항상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급한 일 생겼을 때 대출받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중대한 결정은 냉정하게 계산하세요. 명예퇴직, 사업 확장, 이혼, 재혼, 모두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한계선을 정하세요. 자녀 지원, 부모님 병원 비용, 투자 손실, 모두 여기까지만이라는 선을 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위기가 왔을 때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혼자 결정하면 감정적으로 되기 쉽습니다. 중년의 재정 관리는 방어가 핵심입니다. 더 벌려고 하지 말고 가진 것을 지키는 데 집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위기를 잘 넘긴 분들의 실제 사례와 위기 상황별 구체적 대처 매뉴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중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겪는 불행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에 걸리는 것도 불행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도 불행이고, 외로움에 시달리는 것도 불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년에 찾아오는 불행 중에서 가장 잔인한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병일까요? 외로움일까요?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겁니다. 왜냐고요? 돈이 없으면 병이 와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외로워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다른 모든 불행에 맞설 힘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0이 쇠 되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어느 날 아침에 가슴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졌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본인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갑에 돈이 없었습니다. 통장에도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그냥 이불을 덮고 누우셨습니다. 병원에 가는 대신 아프지 않기를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슬프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할머니에게 돈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들 전화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셨을 겁니다. 진료를 받고 약을 타고 안심하고 집에 돌아오셨을 겁니다. 돈이 있었다면 이 상황 자체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왜 노년에 돈이 없는 것이 인생 최고의 불행인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돈이 중요하다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건강, 관계, 자존감, 삶의 선택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구조를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비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놓지 마시고 함께 가시죠. 자, 먼저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행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젊은 사람도 힘들고 나이 든 사람도 힘듭니다. 그런데 왜 유독 노년의 불행이 더 잔인할까요? 같은 불행이라도 노년에 겪으면 왜 더 무겁고 더 오래가고 더 빠져나오기 어려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회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30살에 사업이 망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40대에 직장을 잃어도 새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50대에 큰 병에 걸려도 치료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젊다는 것은 시간이 있다는 것이고, 시간이 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은 다릅니다. 70대에 저축이 바닥나면 다시 그 돈을 모을 시간이 없습니다. 80대에 큰 병에 걸리면 회복할 체력이 부족합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는 넘어져도 다시 해보자 라고 할 수 있지만 노년에 넘어지면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52세의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빚이 생기고 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작은 가게를 차렸고 3년간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55세에 빚을 갚았고 60세에는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체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72세에 저축이 바닥났습니다. 자식 사업 자금을 대주고 손주 교육비를 보태주다가 어느 날 보니 통장에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이분도 다시 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72세에 누가 일자리를 주겠습니까?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도 마땅치 않습니다. 결국 기초연금에 의존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는 겁니다.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노년 불행의 핵심입니다. 같은 시련이라도 젊은 날에 겪으면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젊은 날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 맞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의 어려움은 나중에 돌아보면 값진 경험이 됩니다. 그런데 노년의 가난은 다릅니다. 돌아볼 나중이 없습니다. 이 속담을 노년에 적용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늙은 날의 가난은 피해도 못 피한다. 젊은 날의 가난은 훈장이 될 수 있지만 늙은 날의 가난은 형벌이 됩니다. 그래서 노년에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생활이 어렵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모든 불행에 대한 방어막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어막이 없을 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건 당연합니다. 젊었을 때는 감기 한 번 걸려도 2, 3일이면 낫지만 나이가 들면 감기 하나에도 일주일이 넘게 고생합니다.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어두워집니다. 이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 아픈 몸을 돈 없이 관리해야 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이상이 발견되면 바로 치료합니다. 좋은 약을 먹고 필요하면 수술도 받습니다. 재활도 하고 건강보조식품도 챙겨 먹습니다. 돈이 있으면 아픈 것은 불편일 뿐 재앙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파도 병원에 안 갑니다. 진료비가 부담이 되니까요. 괜찮겠지, 좀 쉬면 낫겠지 하면서 버팁니다. 약이 떨어져도 새로 처방받지 않습니다. 약값이 아까우니까요. 고혈압 약을 이틀에 한 알씩 나눠 먹고 당뇨약을 한 달치를 2달에 걸쳐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병이 관리가 안 됩니다.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되신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오래전부터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관리를 잘 하셨습니다. 매달 병원에 가고 약을 꼬박꼬박 드시고 식단도 조절하셨습니다. 그때는 돈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은퇴하고 몇 년이 지나면서 저축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식 결혼 비용을 보태주고 손주 교육비를 대주다 보니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병원을 2달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석 달에 한 번, 약도 아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하루에 2알 먹으라고 한 약을 하루에 한 알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당뇨 합병증이 왔습니다. 눈이 나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의사는 지금 시술을 안 하면 실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술비가 본인 부담금만 해도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이분에게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분은 시술 대신 안약과 먹는 약으로 버티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버틴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치료가 아니라 버티는 겁니다. 시력은 계속 나빠지고 있고 언제 완전히 안 보이게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눈이 안 보이게 되면 그때는 정말 끝이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하신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건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언제 어떤 병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돈이 없으면 건강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들 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돈이 없으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병원비, 약값, 수술비, 재활비, 이 모든 것에 돈이 듭니다. 돈이 없으면 아파도 참아야 하고, 참다가 병이 커지고, 병이 커지면 더 큰 돈이 필요해지고, 그 돈은 없으니까 또 참고, 이 악순환이 시작되면 끝이 없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건강을 잃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을 잃습니다. 이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설마 돈이 없다고 사람이 떠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돈 때문에 일부러 등을 돌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런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돈이 없어지면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자식과의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명절에 손주들 용돈을 넉넉히 쥐어줬습니다. 자식 집에 갈 때 맛있는 것을 사들고 갔습니다. 생일이면 선물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지면 이 윤활유가 마릅니다. 명절에 손주한테 줄 용돈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가기가 민망합니다. 그러니 안 가게 됩니다. 자식도 부모에게 전화할 때 뭔가 불편해집니다. 부모가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알면 도와드려야 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 부담이 싫어서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친구와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사업을 꽤 잘하셨던 분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후배들이 형님, 형님 하면서 따랐습니다. 밥도 자주 사고 경조사에 큰 손으로 참석하고 모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60대 후반에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모임에 나가고 사람들도 잘 만났습니다. 그런데 밥을 사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이분이 계산했는데 어느 날부터 각자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후배들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형님, 오늘 시간 되세요? 라는 전화가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안 불리는 날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후배들끼리 따로 모임을 만들어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있을 때는 내가 형님이었는데 돈 없으니까 나는 투명인간이 됐어.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는 돈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져도 한결같이 곁을 지켜주는 자식, 조건 없이 안부를 묻는 친구, 그런 관계는 진짜 소중한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관계에는 크든 작든 경제적 요소가 깔려 있습니다. 그 요소가 사라지면 관계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이 없어지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진짜 남는 관계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잃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이요? 가족이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 이 느낌이 있어야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이 느낌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어지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집니다.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못 갑니다. 하고 싶은 것을 못 합니다. 젊었을 때는 오늘 뭐 먹을까 하면서 이것저것 고를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 어디 갈까 하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서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는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먹는 것도 가장 싼 것으로 정해져 있고, 갈 곳도 돈 안 드는 곳만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은 꿈도 못 꿉니다. 내 삶인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회사에 다니면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가족의 중심이었고 결정권자였습니다. 집을 살 때도, 아이들 학교를 정할 때도, 가족 여행을 갈 때도 이분이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62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퇴직금은 자식 결혼 비용으로 거의 다 나갔습니다. 연금은 월 30만 원 남짓, 아내의 기초연금을 합쳐도 월 70만 원이 안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래, 좀 아끼면서 살면 되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마트에 가면 예전에는 카트에 이것저것 넣었는데 이제는 가격표만 봅니다. 아내가 과일을 집어들면 그거 비싸니까 놔 하고 말리게 됩니다. 친구가 등산 모임에 가자고 하면 점심값이 부담돼서 안 간다고 합니다. 아내와 외식은 아예 안 합니다. 이분의 하루는 점점 단순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보고 점심을 먹고 또 텔레비전을 보고 저녁을 먹고 잠을 잡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이분의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활발하고 유머도 있는 분이었는데 은퇴하고 2, 3년 지나니까 거의 말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아내가 걱정돼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특별히 힘든 일이 있으셨습니까? 이분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힘든 일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힘듭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고 땀 흘리고 온 힘을 다해 살아온 분이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돈이 없어지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졌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니까 존재의 의미가 사라진 겁니다. 이것이 돈이 없다는 것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단순히 물질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삶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삶의 구경꾼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인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고,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하고, 점점 움츠러들고, 결국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까?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든 삶의 구경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이 없으면 건강을 잃고 사람을 잃고 자기 자신마저 잃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겠습니다. 노년의 돈은 젊었을 때의 돈과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의 돈은 풍요의 도구입니다.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넓은 집에 살고, 여행을 가고, 취미를 즐기고, 돈이 있으면 삶이 풍요로워지고,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지만 어떻게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해서 벌면 되니까요. 그런데 노년의 돈은 생존의 조건입니다. 풍요가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먹겠다는 게 아닙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더 좋은 집에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붕이 있는 곳에서 잘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더 좋은 병원에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지붕, 약, 밥, 이 세 가지입니다. 인간이 최소한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세 가지를 지키려면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8세 되신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자식 셋을 키우면서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자식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큰아들에게 아파트 보증금을, 둘째에게 사업 자금을, 막내에게 결혼 비용을 다 주고 나니 본인에게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괜찮아, 자식들이 효도하겠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자기 가정 꾸리기도 빠듯했습니다. 둘째는 사업이 잘 안 돼서 오히려 빚이 생겼습니다. 막내는 시댁 눈치를 보느라 친정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기초연금으로 고시원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고시원, 한 평짜리 방에서 혼자 사시는 겁니다. 어느 겨울날 이분이 고시원 방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옆방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보니 바닥에 누워 계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지만 이미 후유증이 남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뒤였습니다. 자식들이 뒤늦게 병원에 왔습니다. 울면서 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말을 제대로 못하시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돈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고시원이 아닌 따뜻한 집에서 사셨을 겁니다. 쓰러지기 전에 정기검진을 받고 이상을 발견했을 겁니다. 응급 상황에서도 택시를 타고 바로 병원에 갈 수 있었을 겁니다. 돈이 있었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라에서 도와주지 않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있고 의료급여가 있고 긴급복지 지원이 있지 않느냐고. 맞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최대 34만 원. 이 돈으로 방세, 공과금, 밥값, 약값을 다 내기는 어렵습니다. 국가복지는 안전망이지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둥은 여러분 스스로 세우셔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살지, 뭘 먹을지, 어떤 치료를 받을지, 이 선택권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선택과 견딤의 차이입니다. 돈이 있는 노후는 선택의 연속이고 돈이 없는 노후는 견딤의 연속입니다. 자, 지금까지 노년에 돈이 없으면 왜 인생 최고의 불행인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건강을 잃고 사람을 잃고 자기 자신을 잃고 결국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 충분히 무겁고 충분히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현실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절망뿐입니다. 지금부터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5가지 원칙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첫째, 남은 돈은 어떤 이유로든 자식에게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몇 번을 드려도 부족합니다. 자식이 결혼한다고
집을 산다고, 사업을 한다고 돈을 달라고 할 때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부모 마음이란 게 참 약합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안 주고는 못 베깁니다. 내가 좀 줄여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을 주고 나면 여러분에게 남는 게 뭡니까? 몇 달 뒤에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난방비가 나갈 때 통장이 텅 비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서 자식에게 다시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못합니다. 한 번 준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비행기 안전 안내를 떠올려 보십시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본인 것부터 착용한 후에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노후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남아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돈을 자식에게 주고 쓰러지면 그때는 자식이 더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돈을 안 주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현명한 겁니다. 둘째, 집 명의는 죽을 때까지 내 이름으로 지키십시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으면 최소한 잘 곳은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자식 명의로 넘기는 순간 그 안전장치가 사라집니다. 어차피 나중에 줄 거니까 세금을 아끼려고 라는 이유로 집을 넘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식의 빚 때문에 그 집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자식 부부가 이혼하면서 그 집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 비일비재합니다. 집을 잃으면 그때부터는 고시원이나 쪽방에서 살아야 합니다. 한 평짜리 방에서 혼자 지내는 노후.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프지만 현실에서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집은 노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집만큼은 지키십시오. 이것은 자식에 대한 배신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셋째, 작더라도 매달 들어오는 수입을 만드십시오. 한 달에 20만 원이라도 3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초연금을 확인하시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고 여러분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아보십시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시면 소득에 따라 매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주민센터나 시니어클럽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원 청소, 교통 안내, 복지관 보조 같은 일들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 작은 수입이 여러분의 자존감과 생활의 안정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자리를 구한 뒤로 아침에 눈 뜨는 게 달라졌어요. 갈 곳이 있으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매일 할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살게 만듭니다. 넷째, 건강에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역설적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건강에 돈을 쓰라니. 하지만 이건 투자입니다. 지금 10,000원짜리 검진을 건너뛰면 나중에 1,000만 원짜리 수술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3,000원짜리 약을 아끼면 나중에 30만 원짜리 입원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건강에 쓰는 돈은 소비가 아니라 미래의 지출을 줄이는 투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무료검진을 반드시 받으십시오. 2년에 한 번 제공됩니다. 매일 30분 걷기를 하십시오. 돈이 안 듭니다. 식사를 거르지 마십시오. 달걀, 두부, 콩나물, 비싸지 않은 단백질을 챙겨 드십시오. 약을 아껴 드시지 마시고 의사가 처방한 대로 정확히 복용하십시오. 이 네 가지만 지키셔도 건강 악화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다섯째, 돈 없이도 유지되는 관계를 지금부터 만드십시오. 돈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는 관계가 있고 돈과 상관없이 남아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만들어야 할 것은 후자입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동네 복지관에 나가 보십시오. 노인대학에 등록해 보십시오.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십시오. 아침마다 공원에서 산책하시면서 같은 시간에 나오시는 분에게 인사를 건네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반복하면 대화가 시작되고 그 대화가 관계가 됩니다. 이런 관계는 돈으로 맺어진 게 아닙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노후에 여러분을 지탱해줄 진짜 울타리입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1세의 복지관에서 서해 동호회에 가입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글씨를 배우려고 가셨는데 거기서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을 만나셨습니다. 매주 2번씩 모여서 글씨를 쓰고 차를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새 친구가 생길 줄은 몰랐어요.
복지관 가는 날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이 관계에 돈이 들었습니까? 거의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이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갈 곳이 생기고, 만날 사람이 생기고, 기다려지는 날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관계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남은 돈은 자식에게 주지 마라. 둘째, 진명이는 죽을 때까지 지켜라. 셋째, 작더라도 매달 수입을 만들어라. 넷째, 건강에 돈을 아끼지 마라. 다섯째, 돈 없이도 유지되는 관계를 만들어라. 이 5가지가 여러분의 노년을 불행에서 지켜줄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노년에 돈이 없으면 건강을 잃고 사람을 잃고 자기 자신마저 잃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것이 노년 최고의 불행입니다. 둘, 노년의 돈은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지붕, 약, 밥. 이 3가지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최소한의 돈은 확보하셔야 합니다. 셋,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돈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관계를 만들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조용히 앉아서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은퇴 후에 매달 고정으로 나갈 돈이 얼마인지, 매달 들어올 돈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숫자가 맞지 않으면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건 맞습니다. 사랑, 건강, 행복,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돈은 여러분이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지키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예의입니다. 살아온 세월에 대한 존중입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을 위한 책임입니다. 부디 자신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견딤이 아닌 선택의 연속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에 반드시 끊어야 할 나쁜 돈 습관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빠져있는 습관들이 노후 자금을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습관들이 위험한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 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누군가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웃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하셨습니다. 술, 담배 안 하시고 도박도 안 하시고 그저 묵묵히 일만 하셨습니다. 월급도 꼬박꼬박 받으셨고 빚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된 지금 그분은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한 달에 받는 돈이 국민연금 40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 합쳐서 70만 원입니다. 월세 50만 원 내고 나면 20만 원으로 한 달을 삽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분은 특별히 잘못 산 게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우리 모두가 하는 선택들을 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선택들이 모여서 노후 빈곤이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노후 빈곤으로 가는 가장 흔한 선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선택들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들이 20년, 30년 후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50대, 60대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흔한 선택, 자녀만 잘 되면 된다며 노후 자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 부모들의 가장 흔한 생각입니다. 나는 못 배웠어도 자식은 대학 보내야지. 내 노후는 나중 문제고 일단 애들부터 키우자.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걸 자녀한테 쏟아붓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비 냅니다.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씩. 중학교 가면 더 오릅니다. 고등학교 가면 입시학원까지 더해집니다. 18년 동안 학원비만 수천만 원이 나갑니다. 대학 등록금은 또 얼마입니까? 1년에 1,000만 원씩 4년이면 4천만 원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8천만 원입니다.
생활비까지 보태주면 억 단위입니다. 대학 졸업했는데 취직 못하면 더 보태줍니다. 대학원 보내거나 고시 준비시키거나 유학 보냅니다. 몇 천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결혼할 나이 되면 또 돈이 듭니다. 결혼식 비용, 전세금, 살림 장만 다 도와줍니다. 수천만 원이 더 나갑니다. 이렇게 30년 동안 자녀한테만 씁니다. 매달 월급의 절반 이상이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로 나갑니다. 그러면 부모 자신의 노후 준비는 어떻게 됩니까? 못합니다. 저축할 여유가 없습니다. 연금 들 돈도 없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3남매를 키웠어요. 다 대학 보냈고 다 결혼시켰어요. 큰애 대학 등록금만 4천만 원, 둘째 유학비 5천만 원, 막내 결혼 자금 3천만 원. 계산해보니까 30년 동안 자녀한테 쓴 돈이 2억 원이 넘더라고요. 그 돈을 제 노후에 썼으면 지금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제 통장엔 지금 1천만 원도 없어요. 부모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해서 키우면 나중에 애들이 나를 돌봐주겠지. 효도해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생활하기도 바쁩니다. 집값 비싸고 육아 힘들고 직장 생활 불안합니다. 부모님께 매달 용돈 드릴 여유가 없습니다. 명절에 10만 원, 20만 원 드리는 게 전부입니다. 부모가 한 달 생활비로 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모는 섭섭합니다. 나는 평생을 너희한테 바쳤는데 이게 전부야. 하지만 자녀도 억울합니다. 나도 힘든데 부모님이 왜 준비를 안 해놓으셨어? 결국 부모는 기초연금에 의존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다. 평생 일했는데 노년에 국가 지원으로 겨우 삽니다. 자녀 교육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 노후도 중요합니다.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자녀 대학까지는 책임지되 결혼 자금은 자녀가 마련하게 해야 합니다. 매달 자녀 교육비 내면서도 조금이라도 내 연금을 들어야 합니다. 노후 준비 없이 자녀만 키우는 것, 이것이 노후 빈곤으로 가는 첫 번째 흔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흔한 선택, 집값 떨어질 거라며 부동산 구매를 망설이는 것입니다.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그때 집을 샀으면 지금 부자였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안 샀습니다. 왜 안 샀을까요?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1985년에 강남 아파트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평균 월급이 30만 원이었으니까 6년치 월급이었습니다. 너무 비싸. 이런 가격에 누가 사? 조금만 기다리면 떨어질 거야. 하지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랐습니다. 1990년에 5천만 원, 2000년에 2억, 2010년에 10억, 지금은 20억입니다. 빚 내는 게 무서웠습니다. 대출받아서 집 사는 게 불안했습니다. 빚은 나쁜 거라고 배웠습니다. 이자 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사이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현금 모아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전세가 더 이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 사면 재산세 내야 하고 관리비 많이 나가고 수리비 들잖아요. 전세로 살면 그런 거 안 내도 되고 목돈도 생기고 그 돈으로 다른 투자하면 되지. 하지만 그 목돈은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떨어졌고 전세금은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90년에 분당 아파트를 1억에 살 수 있었어요. 대출 6천만 원 받으면 됐는데 빚이 무서워서 안 샀어요. 전세로 살았죠. 지금 그 아파트가 15억이에요. 저는 아직도 전세 살아요. 전세금 돌려받으면 2억 있는데 이 돈으로는 어디도 못 사요. 그때 용기 내서 샀더라면 지금 집 한 채는 있었을 텐데.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노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집이 있으면 노후가 안정적입니다. 주거비 걱정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집을 팔아서 작은 집으로 옮기고 차액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영목이지 대출받아서 월급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없으면 노후가 불안합니다. 평생 전세 살다가 70대에 전세금 돌려받아도 그 돈으로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월세로 살아야 하는데 연금에서 월세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월세 내면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20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 돈이 다 남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집값 떨어질 거라고, 빚 내기 무섭다고, 전세가 낮다고 망설이는 것. 이것이 노후 빈곤으로 가는 두 번째 흔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 흔한 선택, 퇴직금으로 사업하면 되겠다며 무모한 창업을 하는 것입니다. 50대 중반에 회사를 떠납니다. 명예퇴직이든 정년퇴직이든 어쨌든 직장을 나옵니다. 퇴직금 받습니다. 5천만 원, 7천만 원, 많으면 1억 원. 이 돈으로 뭘 할까 고민합니다.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적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업해봐. 치킨집 하면 한 달에 500만 원 벌어. 카페 하면 편하게 돈 벌어. 솔깃합니다. 나도 사업 한번 해볼까? 프랜차이즈 본사에 갑니다. 상담받습니다. 본사 직원이 말합니다. 이 상권은 최고예요. 매출 보장됩니다. 월 수익 600만 원 나옵니다. 믿습니다. 계약합니다. 가맹비 3천만 원, 인테리어 3천만 원, 기타 비용 2천만 원, 퇴직금 8천만 원이 다 들어갑니다. 오픈합니다. 처음 한 달은 손님이 좀 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와주고 호기심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째부터 손님이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반경 500m 안에 치킨집이 5개입니다. 카페가 10개입니다. 편의점이 3개입니다. 손님을 나눠 가지려니 모두가 힘듭니다. 배달 앱 수수료가 너무 높습니다. 주문의 80%가 배달입니다. 그런데 배달 앱이 30%를 가져갑니다. 만원 주문에 3,000원이 수수료입니다.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에 재료비 200만 원, 인건비 200만 원, 임대료 150만 원, 공과금, 배달비까지 합치면 600만 원이 나갑니다. 매출이 800만 원인데 지출이 600만 원이면 남는 게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하루 15시간 일합니다. 한 달에 450시간 일해서 200만 원 버는 겁니다. 시급으로 치면 4,500원도 안 됩니다. 몸이 망가집니다. 50대 중반, 60대 초반에 하루 15시간씩 서서 일하기 힘듭니다.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손목 아픕니다. 1년 버티다가 문 닫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이 다 날아갔습니다. 권리금 받고 팔려고 해도 안 팔립니다. 결국 그냥 문 닫습니다. 손해만 보고 나옵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55세에 명예퇴직했어요. 퇴직금 7천만 원 받았어요. 그 돈으로 카페를 열었어요. 본사에서 매출 보장한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2년 만에 망했어요. 7천만 원 다 날리고 대출까지 2천만 원 받아서 썼어요. 지금은 빚 9천만 원 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며 갚고 있어요. 퇴직금 날리지 말고 그냥 저축할 걸 그랬어요. 퇴직금은 노후 자금입니다.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사업은 10중 8구 망합니다. 특히 경험 없는 분야는 더 그렇습니다. 치킨집, 카페, 편의점 이런 업종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비만 챙기면 됩니다. 가맹점이 망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퇴직금으로 사업하겠다는 생각, 이것이 노후 빈곤으로 가는 세 번째 흔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 흔한 선택, 친구니까 괜찮겠다며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가 찾아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보증만 서달라고 합니다. 이름만 빌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30년 친구인데 거절하기 미안합니다. 괜찮겠지. 걔가 날 속일 리 없어. 사업도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보증을 섭니다. 처음 1년은 괜찮습니다. 친구가 잘 갚습니다. 그런데 2년째 되니까 친구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대출금을 못 갚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보증인한테 갚으라고 합니다.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친구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문자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결국 내가 갚아야 합니다. 5천만 원입니다. 내 저축에서 뺏어 갚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형제가 집 살 때 보증 서달라고 합니다. 피부치인데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보증을 섭니다. 형제가 대출금을 못 갚습니다. 은행이 나한테 옵니다. 내 집을 담보로 잡습니다.
갚지 못하면 내 집이 넘어갑니다. 할 수 없이 내 집을 팔아서 갚습니다. 형제 빚 갚느라 내 집까지 날립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동생이 사업 자금 대출 받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했어요. 거절 못하고 섰죠. 남동생 사업이 망하고 잠적했어요. 저한테 6천만 원 빚이 떨어졌어요. 제 노후 자금 전액이었어요. 다 갚느라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예요. 보증만 안 섰어도 지금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보증은 빚과 같습니다. 보증을 선다는 건 상대방이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는 약속입니다. 상대방을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갚을 능력이 있을 때만 서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능력도 없으면서 섭니다.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거절하기 미안해서 섭니다. 그 결과는 파산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집까지 날릴 수 있습니다.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괜찮겠다며 보증 서주는 것. 이것이 노후 빈곤으로 가는 네 번째 흔한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 흔한 선택, 연금은 나중에 생각하지 뭐 하며 준비를 미루는 것입니다. 20대, 30대에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젊을 때는 관심이 없습니다. 노후는 아직 멀었고 당장 생활비 쓰기도 바쁩니다. 월급에서 국민연금 떼 가는 게 아깝습니다. 이 돈으로 뭐라도 사고 싶은데 연금으로 나갑니다. 짜증납니다. 자영업자는 더 심합니다. 국민연금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 냅니다. 당장 돈 쓸 데가 많은데 먼 미래 연금을 왜 내냐고 생각합니다. 개인연금 들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룹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어. 나중에 돈 좀 모이면 들지 뭐. 50대 되면 들지 뭐. 이렇게 미루고 미루다가 50대가 됩니다. 이제 슬슬 걱정됩니다. 연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도 여유가 없습니다. 자녀 대학 등록금 내야 하고 결혼 자금 마련해야 하고 60대가 됩니다. 이제 곧 은퇴입니다. 연금이 얼마나 나올까 계산해 봅니다. 국민연금 한 달에 40만 원입니다. 개인연금은 안 들었으니 없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으로 어떻게 삽니까? 월세가 50만 원인데 연금으로도 모자랍니다.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50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 연금은 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자영업자였어요. 국민연금을 50세부터 냈어요. 그것도 최저금액으로요. 15년 냈는데 지금 한 달에 30만 원 나와요. 개인연금은 안 들었고요. 이 돈으로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20대 때부터 꾸준히 넣었더라면 지금 100만 원은 받았을 텐데. 연금은 복리입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많이 쌓입니다. 20대에 매달 10만 원씩 40년 넣으면 60대에 한 달에 150만 원씩 받습니다. 하지만 50대에 매달 10만 원씩 10년 넣으면 60대에 한 달에 3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시간이 돈입니다. 젊을 때 시작해야 이자가 쌓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미룹니다. 나중에 하다가 결국 못합니다. 노후가 되어서야 후회합니다. 연금은 나중에 생각하지 뭐 하며 준비를 미루는 것. 이것이 노후